광복된 이후에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던 친일파가 또 있어요. 악독하고 혹독한 고문술로 일제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친일 경찰이 있습니다. 친일 경찰. 바로 이름이 노덕술이라고 해요. 울산에서 태어난 노덕술은 그 일본인이 경영하던 그 잡화점에서 잠깐 일하다가 홋카이도를 건너가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귀국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되기 위해 가지고 경남 순시 교습소에 들어가서 졸업을 해요. 그리고 일제 이제 순사로 경찰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일제의 눈에 들어야 되잖아요. 조선인이. 그래서 더욱더 악랄하게 항일 인사, 항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싹 잡아가지고 무자비하게 고문을 합니다. 노덕술은 일제강점기에 고문 귀신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뭐 별의별 새로운 형태의 고문을 만들어낸 것으로 악명 높았는데 피해자의 혀와 머리카락을 잡아 뽑아요. 혀와 머리카락이요? 머리카락. 그리고 좁은 상자에 사람을 가둬버리고 밖에서 못질을 합니다. 아유. 사람의 손발을 다 묶은 다음에 구타하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거는 세 발의 피에 불과해요. 설에 따르면 일제의 고문 기술 가운데서 70%가량이 노덕술이 개발을 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비록 학력도 낮고 이 든든한 배경도 없었지만 노덕술 정말로 승승장구를 합니다. 지금 직급으로 보면은 그 총경급인 이제 경시의 자리까지 오르는데 일제강점기 시기에 조선인 일제 경찰로 경시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은 총 21명밖에 없다고 해요. 게다가 노덕술을 제외한 조선인 경시들은요. 이미 대한제국 시절부터 경찰 경험이 있었고 또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일제의 눈에 들기 위해 가지고 필사적인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8월 15일 드디어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 독립 후에 우리 정부는 노덕술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똑같이 고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상자에 넣고 똑같이 그냥. 밖에서 못질하고 본인이 이때까지 했던 거 저 싹 뜯고 이자가 붙었으니까 좀 더 해야지.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이렇게 못 박힌데 이렇게 걷게 하고 네, 그냥 너무 이쁘네. 그리고 이제 뭐 피부를 하나씩 벗긴다던가 확실히 성종답다. 무한대로 고문. 무한대로 고문해야죠. 그렇죠. 예. 그룹대로 무한대로. 마음으로는. 근데 자, 일본 경찰의 호랑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일제 고문 경찰의 대명사로 악명을 떨치던 노덕술. 해방 후에는요. 독립투사를 잡던 악질 경찰에서 좌익 분자를 색출하는 애국 경찰이 됩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이 노덕술에게 잡혀가지고 엄청난 수모를 당한 독립운동가가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그 영화 암살에서 조승우 씨가 역할을 했던 독립운동가 그 약산 김원봉 선생님이십니다. 그 3.1운동 이후에 이제 의열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항일 무장투쟁을 하신 독립운동가거든요. 그러니까 친일파와 일본 제국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었겠죠. 일제가 얼마나 이 김원봉 선생을 두려워했냐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의 현상금이 60만 원이었어요. 근데 김원봉 선생님은 100만 원이야. 얼마이냐?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320억 원의 현상금을 붙였습니다. 그만큼 일제가 두려움에 떨었던 인물이 바로 약산 김원봉 선생입니다. 김원봉을 잡기 위해 가지고 일제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잡으려고 했지만 일제 강점기에는 단 한 번도 체포된 일이 없었어요. 근데 해방된 이후에 노덕술에게 체포가 됩니다. 이 말에 의하면 노덕술이 김원봉 선생을 잡아가지고 뺨을 때리면서 모욕을 주었다고 해요. 그때 김원봉 선생님이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조국 해방을 위해 일본 놈과 싸울 때도 이런 수모를 당한 적이 없는데 해방된 조국에서 악질 친일파 경찰 손에 수갑을 차다니 이럴 수가 있냐라고 울분을 토하셨다고 하죠.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앞장섰던 그 독립운동가들을 이 탄압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2개의 훈장을 받아요, 노덕술은요. 해방 후에도 경찰로 계속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해방 이후에 6.25 전쟁에서 또 공을 세웠다는 명목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3개의 훈장을 또 받습니다. 아니 근데 왜 전에 저질렀던 그 죄값은 안 치르죠? 당시는 이제 그 남북이 대치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반공을 외치면은 친일 행위는 이제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묻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근대 역사 중에 하나죠. 네.
앞서 소개해드린 크비슬링은 독일이 이제 패전하자마자 붙잡혀서 총살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도 아직까지 이런 빌어먹은 크비슬링라고 이제 욕으로 쓰이고 있는데 우리는 해방 후에도 매국노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애국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야지 우리가 애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우리의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하는 그런 행위들. 그렇죠. 혹시 서울역 자주 가세요? 네, 자주 갑니다. 서울역에서 특이한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특이한 거요? 네. 이게 여기 왜 있을까? 서울역 그 광장에 가시면요. 두루마리를 입고 우뚝 서 있는 백발의 노인 동상이 있습니다. 바로 강우규 선생의 동상입니다. 자, 때는 1919년 9월 2일 오후 서울 남대문 주변에는요. 새로 부임하는 조선 총독 3대 총독인 사이또 총독을 맞이하기 위한 환영 행사 준비로 아주 바빴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떠나는 사이또 총독의 마차에 폭탄이 하나 날아들어요. 샤! 빵!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과 함께 주변 아수라장이 됩니다. 폭탄 던진 후에도 정신없는 군중들 사이로 유유히 빠져나온 사람의 정체는 바로 이 동상의 주인공이신 백발의 노인 강우규 선생님이셨습니다. 와, 독립운동가셨구나. 당시 이제 강우규 선생님은 50대였어요. 이제 노년기에 막 접어들고 있던 때였는데 하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정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되찾자라는 열정으로 사이또라는 사람이 9월 2일에 부임한다는 사실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이또 총독의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얼굴을 익힙니다. 사이또 이렇게 생겼다. 사이또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매일 남대문역, 당시 서울역 이름이 남대문역이었거든요. 남대문역에 나가서 지형들을 다 답사해요. 폭탄을 던질 위치까지 다 이제 정합니다. 정말 주도 면밀하게 거사를 준비를 했지만 하지만 아쉽게도 총독을 폭살시키지는 못합니다. 의거 후에 다시 2차 거사를 준비를 하지만 체포가 돼요. 어떻게 체포가 되냐? 일제에 충성을 하는 조선인 형사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된 다음에 그 조선인 형사는 이런 말 했다고 하죠. 영감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세요. 자, 근데요, 일본인 조선 총독에게 폭탄을 던지시고 그 자리에 그 강우규 선생님의 동상이 있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냥 지나치시고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그 후손들의 무관심 속에서 빛바랜 채 외로이 그 자리에 홀로 서 계시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그 사람도 우리가 애국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와, 그거 진짜 쉽지 않은 일 같아. 대답 잘하셔야 돼요. 약간 민감한 그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내 조국을 직접 일본에게 넘긴 그런 매국노도 있지만 아무 연고도 없는 한국의 광복을 위해서 한 목숨 희생하신 푸른 눈의 독립운동가도 있습니다. 맞아요. 1949년 주미 한국 대사관을 나서는 한 80대 미국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한 기자가 다가가서 물어요. 40년 만에 한국에 돌아가시는데 소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백인 노인은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는 한국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이 노인은 대체 누구길래 다른 것도 아니라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했을까요? 이 노인의 정체는 바로 한국의 독립과 문명화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셨던 미국인 호머 헐버트 박사십니다. 자, 1882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미국과 수교를 맺습니다.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라고 미국과 국교를 맺어요. 그러니까 1년 후에 고종이 궁금하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때는 이제 미국을 미리견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1년 후에 고종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좀 보고 오라고 보빙사라는 그 특사단을 보내요. 가니까 1883년이지 않습니까? 보빙사 사절단
깜짝 놀라요. 뉴욕, 뉴욕. 그 노래를 불렀습니까? 실제 그 당시에? 아니요. 아, 그렇지. 뉴욕. 정확한 팩트만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조상들이 그 춤을 추시는. 뉴욕 하면서 아니 그 뉴욕을 가셨어요. 네. 당시 이미 바로 직전에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한 때였어요. 가로등 불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뉴욕 맨하탄에. 그거 보고 귀신이 불 켠 줄 알았대요.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는 미국에는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졌어요. 가만히 서 있어도 슉 10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들은 다음에 귀국을 해가지고 고종에게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188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학교인 유경학원을 만듭니다. 여기를 또 졸업한 사람이 이완용이잖아요. 여기서 영어 배우고. 그러니까 이제 유경학원이 영어로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연락을 합니다. 영어를 배워야 하니까 원어민 선생님을 좀 보내달라라고 고종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온 사람 중에 한 명이 호머 헐버트 박사예요. 헐버트는 한국에 와서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결정을 해요. 내가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수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한국어를 직접 배워야 되겠다. 와. 그래서 한국어 선생을 직접 고용을 해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는데 3년 만에 마스터요? 3년 만에 한글로 교과서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돼요. 우리 영어 10년 배웠는데도 아직까지 I'm fine, thank you, and you 하고 있잖아요. 10년이 뭐 20년 배웠 20년. 좋게 20년을 배웠습니다. 근데 호머 허버트 박사는 3년 만에 한글로 교과서를 쓰셨습니다. 그 어떤 책을 쓰셨냐면요. 조선 사람들에게 이제 바깥 세상, 세상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 가지고 세계의 지리, 지식, 문화를 소개하는 책을 써요. 삼인필지라는 책인데요. 선비사자에 백성민자, 반드시 필자, 알치자. 그러니까 양반이든 일반 평민이든 필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이 책을 쓰는데 한자가 하나도 없는 순 한글로 쓰셔요. 와, 대단하다.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헐버트 박사의 한글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 안타깝도다. 조선 사람들은 한글이 이렇게 훌륭한 줄도 모르고 도대체 왜 한글을 이렇게 업신여긴단 말입니까? 하면서 한글이 잘 활용이 안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특히 그래가지고 한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뭘 만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띄어쓰기, 쉼표, 마침표 이거를 헐버트 박사가 직접 그때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만드신 거. 네, 헐버트 박사에서 몰랐어.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띄어쓰기 세종대왕이 만든 줄 알았죠? 아니에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이게 구별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아리랑, 구전으로 내려오던 아리랑을요. 처음으로 서양식 악보로 기록을 남기신 분도 헐버트 박사세요. 누가 중간에 한 번이라도 바꿔서 불렀으면은 계속 그걸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와, 대단하시다. 그걸 악보로 처음으로 남기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무렵 조선이 일제로부터 노골적인 그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의 정치와 외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때 헐버트 박사가 저요! 고종을 직접 지키는 보디가드를 자처합니다. 이때 헐버트가 지원을 해가지고 고종 불침번을 서요. 난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못 죽일 거라고. 그래서 헐버트 박사를 굉장히 신뢰하게 됩니다, 고종이. 을사늑약 체결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고종은 헐버트에게 부탁하는 합니다.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가서 미국 대통령에게 을사늑약 체결 못하게 일본에게 좀 압력을 넣어달라라고 좀 가서 얘기 좀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1882년에 이제 우리가 미국과 수교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때 그 조항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제3자가 이 나라를 괴롭히면은 서로 도와주자.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때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헐버트 박사가 워싱턴 DC에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백악관 앞에까지 가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 헐버트 박사를 안 만나줍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왜요? 왜 안 만났을까? 왜 안 만났지? 일본이 일본이 그 사실을 미리 입수하고
먼저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가서 선수를 쳐놓은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심한 게 있었어요. 여기 이거보다 훨씬 심하다고요? 당시 고종 황제와 헐버트 박사께서 모르고 계셨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예요? 미리 일본과 미국은요,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는 거를 체결을 한 상태였어요. 미국의 육군 장관이었던 그 테프트와 일본의 가스라가 밀약을 한 상태였어요. 뭐냐면 서로 미국이 필리핀을 먹을 게 일본은 대한제국을 먹어라. 밀약을 한 상태였어. 당연히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밀약이 체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 지금요. 그런 뒷거래가 있었다는 거를 고종도 모르고 헐버트도 몰랐던 거죠. 최악이다. 최악이에요. 그리고 이런 그 헐버트 박사는 백악관에 좀 들어가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고 있던 이 가운데 이완용에 의해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때 드디어 백악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헐버트, 미안하지만 대한제국은 이제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도와줄 수가 없다. 헐버트 박사는 그때 격분을 합니다. 자기 나라, 자기 조국인 미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였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요, 헐버트 박사가. 그런 다음에 헐버트 박사는 고종에게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십시오 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고종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선생을 특사로 파견을 하는데, 헐버트 박사는 이 특사 탐임보다 먼저 헤이그로 다른 루트로 떠납니다. 그리고 각국 대표에게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려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입장을 굉장히 열심히 널리 알리십니다. 그런데 김경 교수님, 헐버트 박사는 자국이 아닌 타국의 이제 그 억압과 고통을 정말 내일처럼 처리를 한 케이스인데, 이것도 심리적으로 분석이 가능하신가요? 왜 그 나라마다 행위나 행동을 표현할 때 그 말이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좀 다른 의미를 가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나라를 사랑한다, 애국한다 그러죠. 그다음에 학교를 좀 사랑한다, 애교. 고향을 사랑한다, 애향. 근데 훨씬 보편적인 사랑을 얘기할 땐 그 애가 오히려 뒤로 빠지는 게 우리 언어의 특징인데, 모성애. 네, 뒤로 빠지죠. 그죠. 헐버트 박사는 더 크죠. 인류애. 네. 맞네. 이런 분은 저는 인류애가 있는 분이라고 저는 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정말 참 마음에서 우러난 그 양심을 따랐다고 네, 볼 수가 네, 있겠네요. 네, 네. 훌륭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헐버트 박사의 그 헤이그 활동을 일본이 눈치를 채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헐버트 박사를 이제 조선에서 추방을 시켜요. 나가라고. 그런데 이제 헐버트 박사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고종 황제가 당시에 상하이에 있는 은행에 내탕금, 그러니까 왕실 비자금을 그때 은행에 이제 그 예치를 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그 헐버트한테 얘기를 합니다. 상하이에 가서 그 내탕금, 왕실 비자금을 찾아라. 그리고 그거로 독립활동을 좀 해라. 라고 상하이로 건너가세요. 가니까 이미 일본은 그걸 다 인출을 한 상태였어요. 야, 진짜 누가 꼰질른 거야 또.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하다. 정말 그 헐버트 박사는 해방될 때까지 그 돈 찾으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기가 막히다. 자, 드디어 1945년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된 후 4년이 지난 1949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헐버트 박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인천항에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나이가 80이 넘으셨잖아요. 고령과 여독을 이기지 못하시고 곧바로 서울에 입원을 하신 다음에 일주일 만에 안타깝게도 광복절 행사, 그렇게 보고 싶었던 광복절 행사를 보지 못하시고 본인의 소원대로 한국에서 기나긴 삶의 여정을 마감하십니다.